예, 한국인들의 이 필수적인 절세 상식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과거 다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도 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혼란들을 정리하는 유권 해석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건지 오늘도 이 제야의 절세 고수 미네르바 올빼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 1주택 규정을 지금 납세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네.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나 세무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예, 예. 최종 1주택 개념이 뭐냐? 원래 2020년까지는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금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다주택이었다가 중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2020년까지는 과거에 다주택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냥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해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췄으면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1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과거에 다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 거주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주택들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1주택이 되면은 그 1주택이 된 날부터 그렇죠.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다주택 상태에서 기간은 다 제외해버리고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산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니까 네. 비과세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최종 1주택 개념입니다. 네.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집을 판 다음부터 그야말로 리셋을 해가지고 거주와 보유 기간을 다시 2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다시 리셋해버리겠다. 네, 그런 이런 얘기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부 예외를 좀 뒀잖아요. 네. 네. 어떤 이제 거죠? 이제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이제 계산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일부 납세자들이 그 최초의 법령을 개정했을 때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바뀌니까 약간은 이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또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고 1주택이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개정을 해서 증여나 용도 변경 후 1주택이 되면 그때도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리셋해버리겠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개정을 했는데 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그 다주택자가 부모가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녀가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녀를 세대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자녀를 세대 분리시키면 부모 1주택, 자녀 1주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거냐? 그건 네. 리셋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 분리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2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한 채는 이제 비과세 받고 싶으니까 한 채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멸실해버리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 멸실해버리면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최종 1주택 규정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유기간 리셋을 안 합니다. 네. 즉 취득일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해 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와 멸실로 인해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좀 전에 설명드린 리셋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애초 취득한 날부터 그 거주와 보유 요건이 기산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1주택 관련해서 네.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2019년 2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문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약간 정리가 됐는데요. 네.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이제 부칙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 문구의 의미가 뭐냐? 다들 어려워했는데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택들을 2020년까지 다 팔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이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이거나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있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리셋을 안 합니다. 안 한다는 말은 취득일부터 그냥 계산해 준다는 거고. 그렇죠. 2021년 1월 1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2021년 이후에 처분하고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은 그때는 보유 기간을 다 리셋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기재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을 빨리 해소해서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이 된 분은 조금 혜택을 드리고 보유기간 기산할 때요.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때까지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이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파악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사례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헷갈리거든요. 저희가 한번 아주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국세청하고 기재부하고 심지어 유권 해석이 달랐던 부분이죠. 그렇죠. 저게 이제 최종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네. 그 정전주택의 보유 기간이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거냐,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하는 거냐, 네. 요거 가지고 같은 이제 정부 기관인 국세청과 기재부가 이제 해석을 달리해서 이제 네. 논란이 많았죠. 먼저 해석은 국세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먼저 과세로 팔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이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 정전주택의 보유 기간은 리셋이 안 되고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국세청은 이제 왜 이렇게 그 유권 해석을 냈냐면은 그 조문에 보시면은 마지막 두 채가 일시적 2주택이면 보유 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국세청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권 해석했다가 이제 나중에 저기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 3에 보면은 그 사람 사례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채가 일시적 이때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비과세 받고 싶으면 하나를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먼저 팔면 이게 보유 기간 리셋 돼 버리죠. 그러니까 요걸 피하고 싶으니까 네. 저 국세청 유권 해석을 활용한 거예요. 약간의 꼼수를 쓴 거죠.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사버렸습니다. 네. 그럼 세 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있던 내가 팔고 싶었던 주택 하나 팔아버리고 음. 나머지 종전주택 한 채하고 새로 산 지방주택 한 채, 요 둘을 일시적 이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방금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 마지막 두 채가 일시적 이주택이기만 하면 보유기간 리셋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꼼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꼼수로 사람들이 이상한 절세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그때 바로 보도자료를 냈죠. 그 방법을 쓰면은 보유기간이 리셋된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 해석이 11월 2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기재부 유권 해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다주택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한 채 팔고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이면은 보유 기간을 리셋하는 게 원칙이다. 네. 이게 입법 취지에 맞다 이거죠. 네, 네. 입법 취지가 다주택자로서의 보유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다 빼버리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계산하는 게 맞으니까 네. 입법 취지로 보면은 이건 보유 기간 리셋하는 게 맞다.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유권 해석 해버렸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과 기재부 유권 해석이 달라져서 이제 논란이 네, 많아진 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국세청보다 기재부가 일단 상급 부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기재부 유권 해석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작년 1월 1일 기준 현재로 역시 판단을 하고요. 그때 일시적 2주택이라 그러면 이제 리셋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다주택이라 그러면 리셋을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사례로 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 1번인데 이 사례는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세자가. 그런데 이 세 채 중에 한 채를 2020년에 팔았습니다. 네. 2020년에 팔고 나머지 두 채 있죠. 네. 나머지 두 채가 지금 B, C거든요. 네. 그 B, C 주택이 2021년 1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 현재는 B, C가 일시적 이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갖추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주택을 먼저 2020년까지 팔아버리고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이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유기간 리셋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B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네. 저 경우는 이제 비과세가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유권 해석 사례였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얼핏 보면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하고 비슷한데요. 저 경우도 주택 A, B, C 세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는 한 채를 2020년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례는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세 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럼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먼저 A를 팔고 그 다음에 B, C가 일시적 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B주택의 보유 기간은 리셋이 돼버립니다. 아.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B주택의 보유 기간이 리셋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저 사례는 2022년 5월에 B를 팔았거든요. 그럼 A 판 날로부터 2년이 안 지났죠.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기재부 유권에서 예. 논란의 사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대우를 달리하겠다, 처리를 그렇죠. 달리하겠다라는 강력한
해석입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이 유권 해석이 나오고 나서 이제 네. 많은 납세자들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유권 해석이 저 케이스에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였거든요. 다 저렇게 플랜을 짜서 이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판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팔려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유권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국세청 유권 해석 신뢰하고 팔았던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추징할 거냐. 이게 이제 기재부의 고민이었죠. 네네. 추징해버리면 이제 국세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재부에서 그 유권 해석 말미에 어떤 문구를 넣어놨냐면은 이 유권 해석의 적용은 이 유권 해석이 11월 2일 날 나왔거든요. 11월 2일 이전에 판 사람들,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 판 사람들은 종종 국세청 유권 해석을 신뢰하고 판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해주고, 즉 비과세해주고 11월 2일 이후 파는 사람들은 저 유권 해석대로 원칙대로 적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먼저 파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운이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네. 거고 나중에 파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거고 네. 참 너무 누더기가 된 이 양도세 규정을 절감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납세자들 그래서 불만이 엄청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사례가 이제 그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지금 납세자가 A, B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주택을 차익이 크냐면 B 주택이 차익이 큰 네. 케이스였어요. 그럼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A를 팔아야 B가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최종 1주택 규정 때문에 A를 먼저 팔면은 2년 지나서 B를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저분은 지금 B를 빨리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네. 아까 이제 그 국세청 유권 해석 나왔을 당시에 그 국세청 유권 해석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A를 먼저 파는 게 아니고 C를 삽니다. 지방에 있는 C 주택을 사요. 그래서 지방 C 주택 살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1억 이하짜리를 샀겠죠. 그렇죠. 공시가 1억 이하짜리. 그리고 이제 C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A를 팝니다. 네. 그럼 A는 양도세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 C가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국세청 종전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B, C가 양도 당시 일시적 이주택이기 때문에 보유기한 리셋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B를 팔면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보유기한 리셋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요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기재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원칙대로 가보시면 돼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저 사람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샀다 팔아서 일시적 이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은 종전 리셋을 주택 해야 된다. 양도일부터 리셋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례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겠죠. 예.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좀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표로 다시 한번 좀 전에 설명드린 사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네.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 제일 위에 보시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주택을 팔고 2021년 1월 1일 현재 두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다주택자였다 하더라도 보유기한 리셋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기한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2021년 1월 1일 현재 이분이 다주택자예요.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다주택자다. 그 상태에서 한 채를 2021년에 팔고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경우에는 원칙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겁니다. 네. 리셋되는데 기재부가 이제 유권해석을 11월 2일 날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권해석 나오기 전날까지 판 사람들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해주고 네. 즉 취득일부터 기산해주고 11월 2일 이후 판 사람들은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걸로 이렇게 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처분하고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들은 아까 이제 사례 3이었죠. 네. 그런 경우는 다 보유 기간을 리셋하는 걸로 네, 네. 이렇게 이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 최종 1주택 개념 때문에 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추기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그냥 뭐 양도세 중과 맞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절세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네. 우선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비과세는 못 받다 하더라도 내가 양도 시점에 1주택이잖아요. 또는 일시적 2주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과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과는 안 되니까 이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거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장독공제가 적용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이제 이 장독공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장독공제는 이제 표 1의 공제율이 있고 표 2의 공제율이 있는데 장특공제가 되면 80%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네.
표 1의 공제율은 연간 2%씩 공제를 받는 거고요. 이제 표 2의 공제율이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보유 기간별 4%, 거주 기간별 4%, 최대 80%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특공제라는 게 저는 한 가지만 있다 생각을 했는데 네. 표 1이 있고 표 2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부동산을 팔면 표 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게 연간 2%짜리예요. 예. 바로 저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건물을 판다고 할 경우에 바로 저 표 1의 일반적인 장특공제를 그것도 적용되는 상가나 거네요. 이제 토지가 네. 표 1의 공제율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표 1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택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있죠. 정확하게는 비과세 요건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네, 그렇죠. 이거는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표 2가 이제 보유 기간별 연간 4%, 네. 거주 기간별 연간 4%거든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이퀄 비과세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은 꼭 비과세가 아니에요. 네.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돼서 돼버리면 2년 보유를 못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는 못 갖췄죠. 네. 그렇지만 양도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년만 거주했으면 표 2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지금 그 기재부 유권해석 나와가지고 내가 세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올해 팔고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이면 보유기간 리셋 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이죠. 네. 근데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그리고 정전주택에서 내가 만약 2년 거주했다. 그럼 이 경우도 표 2의 공제율 최대 80%까지 장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하고 별도로 표 2가 적용될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표 2의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자 중에 고가주택만 적용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춰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신기한 거 알았습니다. 제 상식과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고요.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1주택자 양도세의 아주 중요한 이 최종 1주택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했을 텐데요. 이 방송을 좀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